바로 고릴라입니다. 피그미족과 오랫동안 평화를 누려온 고릴라. 고릴라의 덩치는 피그미족보다 훨씬 큽니다. 다 자란 고릴라는 몸무게가 200kg이 넘을 정도로 무척 큽니다. 큰 덩치를 유지시켜주는 음식은 식물 줄기나 열매로 많은 시간을 먹이 활동에 할애합니다. 숲속에는 고릴라의 훌륭한 간식거리가 있습니다. 초식동물인 고릴라가 유일하게 먹는 동물성 먹이는 흰개미입니다. 흰개미를 통해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인간의 DNA와 98%가 같은 고릴라. 고릴라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두 손을 이용한 섬세한 동작을 할 수 있어 아주 작은 흰개미를 하나하나 잡아먹습니다. 고릴라는 커다란 덩치와 그 생김새가 인간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순환을 겪어왔습니다. 사실 고릴라는 생김새와는 달리 호기심이 많고 장난기가 있는 동물입니다. 고릴라는 일부 다처제 사회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실버백이라고 불리는 수컷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여러 마리의 암컷이 함께 가족을 이루며 삽니다. 실버백은 가족의 중심에서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구성원의 싸움을 말리고 가족의 이동 시기를 결정하며 외부의 적이 침입하면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켜냅니다. 암컷 또한 실버백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든든한 수컷의 보호 아래 새끼를 지키려는 암컷의 생존 전략입니다. 영장류가 살아가는 또 다른 곳, 인도네시아의 칼리만탄 섬입니다. 칼리만탄 열대 우림에는 영장류 가운데 가장 지능이 높은 동물이 삽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나무에서 생활하는 이 동물은 오랑우탄입니다. 오랑우탄은 인도네시아어로 숲속의 사람이란 뜻을 지녔습니다. 오랑우탄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영장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5손가락을 가진 동물 가운데 새끼를 키우는 기간이 5년으로 가장 깁니다. 오랑우탄은 다른 영장류와 달리 단독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고독한 영장류로 불리기도 하죠. 제가 잡았어요. 오랑우탄 새끼는 3살이 되면 독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 나무타기에 서툰 새끼. 나무타기 연습과 밀림에 적응은 철저하게 어미의 보호 아래 진행됩니다. 다 자란 새끼는 어미 곁을 떠나 홀로 독립하는데 암컷은 어미와 영역이 겹치는 곳을, 수컷은 이보다 더 멀리 떨어져 홀로 생활합니다. 오랑우탄은 칼리만탄과 수마트라 섬에만 존재하는 아시아만의 자연유산입니다. 하지만 열대우림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이제 오랑우탄을 숲에서 만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열대우림은 아프리카 대륙의 중앙과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파푸아 뉴기니, 중앙아메리카와 아마존 지역에 걸쳐 폭넓게 분포합니다. 주로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걸쳐 있습니다. 열대우림을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은 것은 태양입니다. 태양의 강한 복사열은 물을 데우고 물은 수증기가 되어 다시 땅을 적십니다. 열대우림은 연 강수량은 2000mm가 넘으며 늘 습하고 더운 것이 특징입니다. 지구 육지 면적의 6%인 열대우림. 하지만 열대우림은 지구 생명의 절반이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열대우림의 숲은 그 자체가 살아 숨쉬는 하나의 행성과도 같습니다. 나무들은 한 줌의 빛을 더 받기 위해 하늘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열대우림의 상층부는 높이 30-40m에 이르는 큰 나무들 차지이며 이곳에서 식물종이 가장 많이 발견됩니다. 중층은 태양빛이 5%만 통과하는 곳으로 많은 새와 뱀, 도마뱀 등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바닥층은 태양빛이 겨우 2% 정도만 도달합니다. 때문에 이곳은 적은 양의 햇빛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식물들이 자랍니다. 열대우림의 식물들은 끊임없이 태양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합니다. 태양빛을 받기 위해 스스로 이동하는 전략을 택한 나무도 있습니다. 걷는 야자수란 이름을 가진 이 나무는 햇빛이 많이 드는 쪽으로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음지 쪽에 뿌리는 고사시켜 햇빛을 찾아 스스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거리는 1년에 30cm 정도.
So in this way, it can move ever so slowly. It's very slow. It's not like it gets up and it walks away, but it can put out different roots to move itself over just a little bit. So for this, we call it the walking palm. Very unique one. 마치 지지대를 받쳐놓은 것 같은 뿌리는 어떤 바람에도 줄기를 지켜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열대우림의 식물들은 스스로 생존 전략을 터득했습니다. 열대우림의 땅에는 수많은 곤충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곤충을 노리는 식물이 있습니다. 식충식물입니다. 질소 성분이 부족한 토양에서 살아남기 위해 택한 전략입니다. 이 식충식물은 함정 기법을 이용하는데 잎 주위로 꿀을 분비시켜 곤충을 유인합니다. 꿀을 먹기 위해 달려든 곤충은 경사진 미끄러운 표면으로 인해 잎 안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일단 잎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탈출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빗물을 타고 들어온 장구벌레는 다른 유충을 잡아먹으며 주머니 속에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식충식물 속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미 달콤한 꿀의 유혹에 수많은 개미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움직이는 것도 보이죠? 식충식물은 뿌리 대신 이 곤충들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숲은 보이지 않는 질서와 에너지를 품으며 움직입니다. 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채 올라가는 동물이 있습니다. 나무늘보입니다. 자거나 먹거나 지저분한 동물의 대명사를 불리는 나무늘보. 나무늘보는 거의 평생을 나무에서 지냅니다. 동작도 무척 느려 천적을 피할 경우에도 겨우 분당 4m를 이동할 뿐입니다. 숲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나무늘보. 하지만 열대우림의 환경에는 완벽히 적응한 동물입니다. 나무늘보는 틈만 나면 잠을 청합니다. 신진대사가 워낙 느려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포식자로부터 발견을 어렵게 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오랜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비는 식물에게는 성장의 필수적 요소지만 열대우림의 동물들에게는 무척이나 성가신 존재입니다. 비를 피하지 못하고 온몸으로 받아낸 나무늘보. 나무늘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로 인해 떨어진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해 먹이 활동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나무늘보의 위는 굉장히 큽니다. 보통 위의 내용물이 몸 전체 무게의 3분의 2에 이를 정도로 큰데 그것은 나무늘보의 주된 음식이 나뭇잎이기 때문입니다. 열량과 영양가가 낮은 잎은 위에서 한 달에 걸쳐 서서히 소화됩니다. 결국 신진대사가 느린 나무늘보는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전략을 택한 것이죠. 숲속에 몸을 감추고 있는 또 다른 녀석이 있습니다.
꼼짝 않고 몸을 나무에 의지하고 있는 녀석은 이구아나입니다. 도마뱀의 일종인 이구아나는 시력이 아주 좋아 먼 거리에 있는 물체의 움직임과 색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구아나는 생김새와 달리 겁이 많은 초식성 동물입니다. 주로 연한 잎을 먹는데 발달한 시력을 이용해 울창한 숲속에서 신선한 먹이를 찾습니다. 숲에는 초식성 도마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순간에 숲을 공포의 도가니로 몬 녀석은 카멜레온입니다. 카멜레온은 360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눈을 가졌습니다. 또 두 눈은 서로 각기 움직이며 먹잇감을 찾아냅니다. 카멜레온 혀의 발사 속도는 초속 15m에 이릅니다. 또한 자기 몸 길이보다 훨씬 멀리 혀를 내보내 먹잇감을 잡습니다. 작은 도마뱀이나 새까지 잡아먹는 카멜레온은 숲속의 작은 포식자입니다. 깊은 열대우림 속에는 특이한 생김새로 몸을 위장해 살아가는 도마뱀 종류도 있습니다. We saw leaf-tailed gecko here, just on the trunk. If you, yes, look in this trunk of the tree. Now, yes, can you see here? In here, and the tail here. Can you see the tail look like a leaf? That's why we call it leaf-tailed gecko.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봐도 나무와 구별이 쉽지 않은 녀석은 도마뱀의 일종인 입꼬리 개코입니다. This size, we saw the head here. Possible to find this. Yes. 생태 가이드의 도움으로 입꼬리 개코의 움직임을 겨우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 Can you see it? Yes. Yes. Now the tail. Yeah. Now you can see very well. 입꼬리 개코의 뛰어난 위장술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밤에 주로 나방이나 작은 곤충들을 사냥하고 낮에는 몸을 감쪽같이 위장해 천적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열대우림에는 박쥐도 삽니다. 보통 동굴이나 어두컴컴한 장소에 사는 박쥐. 그렇다면 숲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연구원이 살피는 곳은 너른 나뭇잎. 나뭇잎 아래 뭔가가 붙어 있습니다. 텐트 메이킹 박쥐입니다. 약간 흰빛을 띠는 이 박쥐는 과일을 주식으로 합니다. 이들은 칼라테아 루트라는 식물 잎을 말아서 낮 동안에 쉴 곳을 만듭니다. So these tent-making bats make this roost by biting along the midline of this leaf and as well perpendicular to that. The leaf then collapses and makes a very nice shelter for them in here. They roost right in this point in here and can stay here dry and safe. One advantage of this is that this moves easily, and so if a predator comes
and starts climbing up the leaf, they'll know and fly away. 텐트 메이킹 박쥐는 쉬는 장소에서 배설을 하며 자신에게 집을 마련해 준 식물에 보답을 합니다. 숲속 깊은 바닥에는 다양한 포유류도 살아갑니다. 몸 길이 50cm 정도인 아구티입니다. 아구티는 설치류의 일종으로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짙은 밤색을 띠는 아구티는 그 생김새가 기니피그와 비슷하지만 다리는 더 깁니다. 아구티는 씨앗에 전령사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열매를 땅에 묻어 저장하는 습성이 있어 열대우림 식물을 널리 퍼뜨리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열대우림에는 얼핏 보면 돼지의 모습과 비슷한 또 다른 동물이 있습니다. 숲속에서 열심히 먹이를 찾고 있는 녀석은 타피르입니다. 타피르는 사실 돼지보다 말이나 콧불소와 친척벌인 녀석입니다. 다 자란 녀석은 몸 길이 2m, 몸무게만도 200kg이 넘을 정도로 이 몸을 유지시키기 위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먹이를 먹는 데 사용합니다. 타피르는 먹이를 찾아 또 다른 장소로 사라집니다. 땅에 사는 녀석은 포유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숲에서는 우리 귀로는 들리지 않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긴 행렬을 이루며 이동하고 있는 녀석들은 바로 잎군개미입니다. 저마다 잎을 하나씩 물고 열심히 나르는 녀석들. 그런데 이 잎은 어디서 난 걸까요? 바로 커다란 식물 잎을 잘게 자른 조각잎입니다. 주로 잎을 자르는 녀석들은 젊은 일꾼개미입니다. 이 개미가 강하고 예리한 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턱에 있는 풍부한 아연 성분 때문입니다. 하지만 턱을 자주 사용하고 나이가 들다 보면 이가 점점 무뎌져 쓸모없게 됩니다. 그러면 늙은 일꾼개미는 잎을 자르는 직종에서 은퇴해 짐꾼으로 직종을 바꿉니다. 결국 원래 있던 날의 10%도 못 되는 무뎌진 날을 가진 늙은 개미들은 잎을 운반하는 일에만 종사합니다. 노화로 인한 문제를 잎군개미는 이렇게 슬기롭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잎을 채취한 개미는 이제 집까지 몇십 미터를 이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렵게 채집한 나뭇잎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걸까요? 잎군개미는 버섯 농사 선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채집한 잎은 버섯 재배용 비료로 쓰입니다. 버섯을 기르는 녀석들은 잎군개미 가운데 그 크기가 가장 작은 개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운반 개미들이 가져온 잎을 다시 잘게 잘라 버섯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골고루 버섯균에 공급합니다. 잎군 개미들은
버섯균이 어떤 나뭇잎을 원하는지 오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곰팡이의 생리를 잘 이해하고 충족시켜 줌으로써 버섯이 주는 혜택을 되돌려받는 입군개미. 입군개미들의 사회는 인간의 문명에 버금가는 진화의 산물입니다. 물이 항상 흐르는 촉촉한 개울가에는 다양한 도깨구리가 살아갑니다. 도깨구리는 그 크기는 작지만 독을 품고 있어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에서 맹독성의 독을 분비해 작은 곤충을 사냥하기도 합니다. 열대우림은 1년 내내 화려한 꽃들을 피워냅니다. 그런데 꽃을 수정시키는 새가 있습니다. 바로 벌새입니다. 벌새는 몸 길이는 고작 5cm 정도로 조류 가운데 가장 작은 새입니다. 초당 최대 80회가량 날갯짓을 할 수 있어 정지 비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뒤로 날 수 있는 유일한 새이기도 합니다. 벌새는 열대우림의 활력을 불어넣는 요정 같은 존재입니다. 긴 부리가 특징인 투카는 머리 부분이 몸의 길이와 거의 같습니다. 주로 중앙아메리카의 열대우림에 살며 곤충이나 작은 도마뱀을 잡아먹습니다. 때로는 작은 새의 알을 훔쳐먹기도 하지만 열대과일나무의 씨를 널리 퍼뜨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에도 투칸과 같은 긴 부리를 갖고 있는 새가 있습니다. 붉은호 콧불새로 불리는 이 새는 긴 부리를 갖고 있는 새 가운데 몸 길이가 1m로 가장 큽니다. 붉은호 콧불새는 피고스 나무 열매를 먹고 삽니다. 지금은 붉은호 콧불새의 번식기. 붉은호 콧불새의 부부에는 아주 유별납니다. 수컷 붉은호 콧불새는 열매를 토해내 둥지에 넣어줍니다. 구멍 속에는 암컷과 새끼들이 있습니다. 암컷은 새끼를 키우는 4개월 동안 구멍 안에서 지내며 수컷의 먹이를 받아 새끼에게 전달합니다. 암컷은 새끼를 키우는 동안 수컷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이 되면 피구스 나무의 주인이 바뀝니다. 숲의 도깨비라고 불리는 안경원숭이. 불과 10cm밖에 안 되는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영장류입니다. 얼굴의 반을 차지하는 커다란 눈은 어두운 밤에도 정확하게 사냥감을 포착합니다.
눈 못지않게 뛰어난 청각을 이용해 곤충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안경원숭이. 이렇게 열대우림의 피구스 나무는 다양한 생명들을 키워냅니다. 열대우림이라고 해서 전체가 숲으로 뒤덮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대우림 한가운데 나타난 커다란 웅덩이와 초지. 바위라고 불리는 열대우림 한가운데 있는 습지입니다. 바위는 주위보다 지대가 낮아 물이 고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됐습니다. 바위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열대우림의 다양한 생명들을 불러 모읍니다. 콩고 열대우림에만 사는 숲코끼리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유일한 공간이 바위입니다. 바로 바위의 물과 흙에서 코끼리들에게 필요한 염분과 칼슘, 미네랄 등을 섭취하기 위해서죠. 바위는 숲코끼리가 짝을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번식에 성공하면 암컷은 혼자 새끼를 낳아 키웁니다. 수컷들은 짝을 찾는 과정에서 종종 힘겨루기를 합니다. 고릴라 가족도 바위를 자주 찾습니다. 숲에 없는 신선한 풀을 먹기 위해서죠. 이때 놀라운 것은 풀뿌리를 씻어서 먹는다는 점입니다. 고릴라들은 사람처럼 손을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바위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낸 고릴라 가족은 자신들의 집인 숲으로 돌아갑니다. 전 세계 육지 면적의 6%뿐인 열대우림. 하지만 열대우림은 지구 생명체의 절반 이상이 태어난 곳입니다. 아직도 열대우림에는 수백만 종의 밝혀지지 않은 식물과 곤충, 그리고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여태껏 풀지 못한 온갖 질병의 해법을 갖고 있는 블랙박스입니다. 열대우림은 인간의 벌목과 경작지 확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인간의 이주와 함께 서부 아프리카의 열대우림의 90%가 사라졌습니다. 아마존의 열대우림은 2030년이면 60%가 파괴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은 10년이면 사라지고 파푸아뉴기니는 15년 뒤면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 숲에 의존한 생명들도 숲의 운명과 함께 영원히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멸종위기의 유인원 오랑우탄. 숲의 파괴와 함께 오랑우탄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들에 의해 보호받던 오랑우탄들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그동안 숲의 파괴로 서식지를 잃고 떠돌던 오랑우탄들은 마땅한 서식지를 찾지 못했었습니다. 다행히 오랑우탄은 NGO의 활동으로 야생 적응 훈련을 받고 자신들이 살았던 열대림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숲으로 돌아온 오랑우탄은 본능적으로 나무에 기어오릅니다. 유연한 손과 긴 발가락을 이용해 나무를 붙잡습니다. 이제 숲은 오랑우탄의 집입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나무에 올라서인지 쉽게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For me, I think all life is important. For me, some of the treasures of this world are the many different animals. If we lose one, we become poorer, I believe. But there are also good scientific reasons and practical reasons why we should maintain as many of these species as we can. Because ecosystems are very complicated. They are more complicated than we understand. If you lose one, the others are inclined sometimes even to disappear. We don't know how complicated they are. We are playing with a complex machine which we don't understand how it works. And for our own safety and for the machine itself, we need to preserve it as much as we can. 밀림에 고아였다가 이제야 자유를 얻은 오랑우탄. 오랑우탄에게 자유는 그들이 마음껏 숨쉬고 뛰어놀 수 있는 숲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오랑우탄의 자유는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오직 우리 인간만이 알고 있습니다.